2023년 5월 19일자 서르프 타임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JB 프레스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진화를 계속하는 AI가 인류의 적이 되는 날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제목으로 호타 요시오라는 사람의 글의 그 전개 내용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좋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이 지금 인간을 능가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특히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 제프리 힌턴 씨는 75세네요. 최근 뉴욕타임즈의 통화에서 지금 같은 규제 없이 AI 기술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고 발언에 전부터 우려했던 인간이 AI에 먹혀버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악이 있는 사람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AI는 훌륭한 기술이며 의료, 신소재 개발, 지진이나 홍수의 예측에 큰 진전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AI를 어떻게 막느냐를 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I의 리스크라는 것은 대규모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극소수의 기업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또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AI라도 세계 정복을 이루는 것은 없다. 세계 정복을 정말로 실현하려고 하면 인력과 인프라, 천연 자원 등이 없으면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안심을 한다, 그런 뜻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의한 지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물리적 세계를 제대로 제어하기만 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또 전개를 했습니다. 다만 옥스퍼드 대학의 닉 보스토름 교수는 2014년 슈퍼 인텔리전츠 초절 AI와 인류의 명운이라는 책을 공개했을 때 AI는 사회 조작의 초능력을 가지며 그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속일 수 있다고 썼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수는 인간의 노동자보다 훨씬 적고, 현재 대부분은 특정의 공장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특수 용도의 로봇일 뿐이다. 지와 강섬유의 수리와 고장난 서버의 교환 등 민첩성과 손끝이 야무짐을 겸비한 로봇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작업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로봇이 로봇을 수리하는 시대가 올지도 하긴 모릅니다만, 로봇이 고장 날 때에는 수리하는 인간이 필요하다. 세계는 아직 모든 게 자동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구글, 아마존, AT&T의 인간이 모두 없어지면 인터넷은 순식간에 정지하고 AI도 정지되는 거 아니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전쟁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살육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지만, 이라는 그림으로 또 이렇게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글이 전개에 뭔가 AI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같이 학습하는 그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그 교양상으로 최근에 배울 내용들 전에도 한번 취급을 했었습니다만은,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학습한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머스크 CEO는 AI의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그는 인류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인공지능 개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지만 누가 규제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는 AI가 핵탄두의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원한다고 해서 핵탄두를 만드는 것을 허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미친 짓이다. 내 말을 명심해야 한다. AI는 핵무기보다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또 인공지능은 자유를 극대화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집단지성과 디지털 마인드 사이에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4월 머스크는 챗 GPT가 워크 GPT이며 라이어 거짓말장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은 트루 진실을 말하는 언워크 GPT를 개발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미국 네바다주에서 XAI사를 설립했다. 진짜 문제는 AI의 그 학습 알고리즘을 넣는 사람들, 개발자가 문제라는 거죠. 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에 적용되는 지침을 작성한 개발자와 경영자 상당수를 지배하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편견일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고정관념, 이것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PC주의가 현재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이 됩니다. 또한 향후 AGI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 중이나 배후에 히틀러나 모태똥 같은 이 과격자가 잠재해 있을 수 있으므로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PC주의는 기존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삶을 존중하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남녀 구분, 역사, 진실 존중, 가치 판단 네 가지의 말살을 퍼뜨리고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이터 보도 내용인데요. 캐나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월 17일자인데 조금 늦게 인용을 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한국 의회 연설에서 캐나다는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늘리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비핵화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향한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는 북한이 대화 외교로 돌아갈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최근에 트리도 캐나다 수상이 대통령인가요? 총리네. 오롱하면서 느낌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부통령이 대만을 격려 한국 방문 시 여름휴가 이후로 전화통화만 했던 윤 대통령은 그 후 미국으로부터 분명한 압력을 받고 대만 문제를 발언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보답은 한일 협력은 물론 캐나다와의 관계 강화가 따라온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트리도 반중 질서에 막힌 광부 리튬 자산 매각으로 위기 상황 피하다. 나이물 카림, 이게 그 파이낸셜 포스트라는 데인데요. 자관 캐나다에서 잘 중국하고 나가다가 이 지하자원 광물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막으려는 오타와, 이 캐나다의 수도죠. 갑작스러운 결정 이후 새로운 후원자를 찾기 위해 떠난 3명의 캐나다 광부. 여기서 광부를 하면 이제 광산업을 하는 회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 지방에 있는 라구나 버디 리튬 염소 프로젝트를 호주의 파워 미네랄스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거래가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서방과 중국의 경쟁 관계가 어떻게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 광물의 중요성은 그 리튬, 니켈, 구리와 같이 중요한 광물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캐나다 정부도 얘기하는 거고요. 밴쿠버에 본사를 둔 다른 그 피해 광부들 중 하나인 파워 메탈스 사는 12월에 호주의 윈섬 리소스 유한 회사를 통해 중국 투자자인 시노마인 네어 메탈스 자원회사의 대체품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웨이보랭이라는 는 회사가 파워 미네랄과 이게 무슨 그 리튬인가요? 아니 뭐 뭔가 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켈 이런 거 2차 전지에 꽤 필요한 건데 현재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그 이 공급력을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소개한 바에 의하면은 그래도 늦진 않았다. 환경 오염을 좀 억제해 가면서 이 서구에서도 개발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고려 아연이 니켈 제련소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니켈 그 광석은 그 중국이나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 아마 우리나라는 캐나다 이런 쪽에서 좀 오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캐나다하고 그 경제적인 부분들이 그 규모가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트리도 총리도 그 오래간만에 이 방문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거죠. 뭐 환영 만찬에서 뭐 국회 연설 끝나고 얘기일 것 같습니다. 러브샷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네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이다. 그리고 그 전에 한 달 전에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 장관과 회담을 하고 또 경제 교류를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요게 이제 그 박진 그 외교 장관의 이 블로그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돼 있는데 아마 그 저기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 김건희 여사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죠? 아니 그 바이든 영부인 왔을 때도 진관사를 갔다는데 진관사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주말마다 이 놀러 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북한산 자락에 있는 건데 구파발에서 조금 더 들어가요. 그 군부대들도 거기 이제 많이 시작하고 제 아들놈이 또 그 부근에서 또 근무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핑계 삼아서 이 아들 그 면회도 가면서 이제 주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진관사를 가본 지도 꽤 오래됩니다만 이게 꽤 많이 이 관광화된 사찰같이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주 쓸쓸하고 아주 조용한 절이었는데 교통도 별로 안 좋고 이게 둘이서 이제 거기서 절 음식을 드는 모양인데요. 이거 뭐 마치 그냥 부부 같이 아주 즐겁게 아주 좋은 장면을 딱 찍었네요. 그쪽 외교장관도 참 이 정도면은 뭐 미인인 것 같습니다. 자, 5월 18일 어제 뉴스들을 미리 이 캡처를 했던 상황입니다. 5.18 전야제 연합뉴스 정다운 기자. 앳된 얼굴에 교복 차림을 한 여성은 트럭 위에 올라타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구호를 연신 외쳤다. 자, 얘네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교복 차림이니까 학생인지 뭐 나이 먹은 사람이기도 하겠죠. 시민들도 5월 정신을 폄훼하는 이들을 몰아내자고 답하며 추모제의 분위기를 돋았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적으로 매도하고 죽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거론을 하죠.
5.18은 언어와 국적도 진보와 보수도 뛰어넘었다. 이렇게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기념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서부터 또 이렇게 좀 헷갈리죠. 아마 기자들도 헷갈릴 거예요. 여야 정치권은 이날만큼은 정쟁을 잠시 멈추고 5월 영령을 위해 행진했다. 가족을 잃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행진대열에 동참했다. 5.18 민주항쟁하고 세월호하고 이태원 참사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몰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행동해야 한다. 참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몰라도 옳다면은 옳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생각나는 게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자꾸 연결고리가 생각이 나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인지한 아노크라시 이런 게 있는데, 진정한 문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 있는 아노크라시, 불완전 민주주의 상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노크라시가 된 나라는 가장 내전에 빠지기 쉽습니다. 동양경제 일본 매체 대담 중에서 나온 거를 제가 인용을 했고요. 아노크라시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데모크라시의 혼합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뜻으로는 정부 권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배력이 없는 정부. 요즘에 일어나는 행태들이 정치적 지배력이 없는 정부. 이런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5.18 민주항쟁이란 게 다른 말로 하면은 기존의 군부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서 광주에서만 일어났던 건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일어났고, 부산에서도 일어났고, 마산에서도 일어났고, 다 일어났어요. 났는데 광주에서 더더욱 그게 이제 군부대하고 이 광주 시민들하고 이렇게 붙게 된 데에는 개인적으로 얘기가 들은 게 있습니다. 광주라는 게 예향의 도시기도 하지만은 또 거기도 조폭애들이 만만치가 않고, 저희 그때 5.18 항쟁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는 뭐 30대 가까이 됐을 때 얘기지만은 군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20대 초반 정도니까 그런 청년들의 혈기들이 맞부닥쳐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일부 거기에서 근무했던, 그 지역에서 근무했던 사람과의 대화에서 좀 느낀 건데, 그 옆에서 그거를 또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입장에 있는 어떤 이 금융권에 있는 친구의 얘기였습니다. 2년 연속 5.18 기념식 참석, 5월 어머니와 함께 입장했다. 요게 입장하는 장면이고요. 어, 그리고 2년 연속 기념식 참석을 했고, 또 여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원 등이 총투정했다. 그리고 이 기념식 주제는 5월의 정신 국민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전야제에서 외치던 거는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의가 과연 뭔지, 그들이 얘기하는 정의가 뭔지 제가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술판, 노숙, 방뇨 이런 민노총 1박 2일 시위 보호해준 정부. 조선일보 김수경, 김광진, 박진성 세 사람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기자의 보도 내용은 신중하게 중립적인 측면에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 이름으로 기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밤에 이태원 추모제 핑계로 이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불법 이런 이 노숙인데, 이걸 경찰이 다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밤을 지새기 위해서 뭐 가져왔던 이 깔판 뭐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한쪽 장면만 찍은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걸 다시 다 가져갈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연속해서 오늘 추가로 보도를 하는데 왜 경찰이 그렇게 힘아리가 없냐. 문정권 5년 수사력도 공권력도 무너진 경찰이라고 얘기해서 핵심적으로는 불법에 원칙 대응하다 이딴 징계를 먹었다. 현장서 공권력 사용 의지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번 이 건설 노조하고 민노총의 합동 시위에 대해서 노조 탄압 중지하라는 게 이 주된 주제였는데 윤 청장이 사과를 민주노총이 만든 무법천지에 경찰이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이렇게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과한다는 유감이라는 게 이제 경찰 정치인들만 이 사람아 저기 유감이라는 표현 쓰는 거지. 너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아니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얘가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익은 경찰청장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지가 뭔데 정치인이라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친구가 정치 물을 먹은 경찰청장이 그래서 임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자성의 목소리도 있고 뭐 이럴 건데 옛날에 물대포 같은 게 이제 문정권 때 싹 없어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문정부 때 2017년 8월에 시민단체 활동가 민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부터 해가지고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반대 시기, 밀양 송정탑 농성 진압 등 이런 거로 해서 경찰들이 다 이 벌금 내지는 이 말하자면은 징계를 당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왜 그래 하고서 이제 몸살이고들이 있게 된 경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이 이제 경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2015년 11월 민주노총 주도 서울도심 시위에 참가한 백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져 1년 뒤 숨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고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쌍용차 불법 점검 농성 진압 과정에서 투입된 유모 경찰 중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거. 이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 옷을 벗어버렸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공권력, 백남기 사건, 그 다음에 제주 강정마을 반대 집회, 평택 쌍용차 전국농성 이런 예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 이런 거를 조선일보 외에는 다른 신문에는 이 취재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뭐 보수 언론이라고 해서 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겨레 같은 데서는 절대 취급을 안 하겠죠. 민주노총 편이니까. 뉴욕 시위대 제1행동강령 시위대 자체가 경찰 지시 따르라 이런 얘기거든요. 도로 막으면 강경 진압. 그래서 이게 강경 진압을 당하는 얘기인데 이게 브렉 이 매터인가 브렉맨 매터라는 거야. 이런 정치 구호적인 활동 열린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시위에서 시위대가 흥분해서 경찰 지시를 어기고 불법 폭력 행위를 하자 뉴욕 경찰이 즉시 제지하는 모습이 찍혀 있는 그런 겁니다. 당연히 이 민주국가라는 대표적인 민주국가 미국에서도 이러는데 우리는 경찰들이 수수방관하고 그냥 서서 모니터링 정도 하는 그게 뭐가 경찰인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토크라시, 독재의 일상적인 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뭐냐 그랬더니 어떤 이 개그맨이 그 코미디언이 시진핑을 흉내냈다고 그래요. 시진핑 말을. 그랬더니 이게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벌금 약 20억 5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쓴 것들은 유기견들이 다람쥐를 쫓는 모습에 태도가 우량하고 싸우면 이긴다는 말이 떠올랐다고 말해서 웃음을 자아냈는데 이게 시진핑이 당의 지휘권을 따르고 싸우면 이기며 태도가 우량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 라는 거로 했으니까 이 대통령 아니 시 주석을 조금은 연맥이는 그 유기견들과 다람쥐를 쫓는 모습이니까 이거를 중국 공안이나 중 부대를 비유를 해서 얘기한 거니까 폄하를 한 거죠. 폄하를 했다고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뭐 옛날에 저기 금서 읽지 말라는 책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 정치권을 풍자하는 코미디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싹 없어졌죠. 그 개콘도 없어지고 뭐 아주 그 이상한 섹시얼한 그런 쪽으로 정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상하게 섹시얼한 쪽으로만 그런 식으로 어떤 이 공중파가 아닌 뭐라고 그러죠? 그냥 다른 방송, 유선 방송, 이런 데에서 섹슈얼 정도 한 것만 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코멘트를 안 하는 그런,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이런 거 경험을 해봤던 얘기인데 이제 더더욱 이 문예 창작에 어떤 제동이 걸리는 거죠. 인민에게 정신적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할 말 다 간 거죠. 뭐 한국이 G7 정상회의 정식 멤버로 합류할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꽤 관심이 있는 모양이에요. G7에 동양으로서는 일본 하나만 들어갔으니까 자부심이 꽤 있었는데 G8에 한국을 집어넣지 않은 여론이라기보다도 서구의 의견들이 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모든 걸 일본이 다 반대를 했는데 일본이 인정하면 한국의 정식 승선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한국 왕정도 원폭의 희생이 됐다. 요런 얘기 몰랐어요. 이거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왕 고정형의 손자로 이공의 공적 지위를 물려받은 이유라는 조선 왕족이 있었습니다. 리우는 일본 육군 소속으로 중령으로 히로시마에 부임했습니다. 리우는 1945년 8월 6일 사령부로 출근하다가 피폭하고 사망했습니다. 리우뿐만 아니라 많은 제1조선인도 원폭에 희생된 것입니다. 그 히로시마 쪽에 무슨 광산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돈을 벌러 그쪽으로 많이 취직을 해서 또 전쟁 말기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넘어간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건 역사적으로 다 인지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뭐 한일 간의 미해결 문제로 남은 채로 지금 어떻든 해결해 보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다마카와 토오루치 저출산 문제에서 출산율 0.78의 한국을 현지 취재했다. 어쩌면 한국의 모습이 일본의 장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모델 케이스가 이 저출산 세계 최고를 나타낸 것을 일본이 잘못하면 한국 따라가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고 한 세 가지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대화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수저론, 흑수저론 이런 거 좀 여기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계급론까지 숟가락 계급론이라고 이걸 소개하고 있고 또 양육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또 지금
자신의 세대가 부친의 세대보다도 좋게 될 것 같지가 않다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장래 일본의 모습이라고 느꼈다. 이런 뉴스가 또 아주 나왔네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보다 이거는 더 빨리 세계 최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흐지부지된 한국의 후쿠시마 시찰. 결국 요즘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샘플 채취를 하고 그걸 검사하고 그럴 성격이 아니고 일본이 행한 그 절차들이 제대로 됐느냐, 이 절차를 점검하는 그 정도로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독일을 제외한 G7 회원국들이 물 방류 계획에 이제 반대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좀 어색하게 된 상태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고, 도쿄 G7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음식 제공 계획을 일본은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2차 전지 세계 1위 단언 못해 미 이외의 시장서 중 막을 방법 없다. 조선일보 박종세 논설위원인데요. 인터뷰한 사람은 별도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의 인터뷰를 가지고 논설위원 명의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양국 씨라는 교수가 한양대 교수 모양인데, 이분이 이제 이 2차 전지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았어요. 그분의 얘기는 한중일 배터리 삼국지 중에서 결국 한국과 중국이 대결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가인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강점이 있다. 그리고 소재를 생산하는 단가는 근데 중국 거보다 도저히, 우리 능력이 있지만은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환경 규제, 저렴한 인건비, 인프라 요금 등으로 인해 중국과 같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는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원래는 이 1991년에 소니가 리튬 이온 전지를 만들었고 2010년까지는 일본이 2차 전지 최강국이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도요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면서 어떤 이 앞날의 경제성이 잘 안 보여서 뒤떨어졌다는 얘기고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NCM이라고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건데 이거를 3분의 1 비율로 섞어 상업화에 성공했다는데, 한국에서는 니켈을 많이 쓰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 주행거리가 늘어나니까 니켈의 비율을 계속 높여갔다. 그래서 5.2.3대에서 6.2.2, 그 다음에 8.1.1, 그 다음에 9대 0.5대 0.5 해가지고 니켈이 9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한국 사람들이 상품화하는 쪽에는 매우 강점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선양구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LG화학의 수백억 원 특허를 판 배터리 전문가라고 합니다. 2차 전지 경쟁업들 점유율에서 중국을 제외한 점유율에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1위를 가지고 있고, KATL이 2위, 파나소닉이 3위, 우리나라 세 군데는 다 들어가 있는 SK온, 삼성 SDI.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별도로 1분기 실적을 분석해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실수가 중국도 약진 도왔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이렇게 만들려면 기술도 넘겨줬다. 이런 걸 친중 매국이라고 얘기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먹고 살자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친중 매국행위다. 친일 매국이 아니고 친중 매국행위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소재와 원료를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게요. 우리나라 수입품 95% 이상이 중국산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2차 전지 만들더라도 이 원료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결국 이 미국 현지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원료를 중국 거를 가져온다면 그때는 그거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데서는 광산 개발을 좀 하려고 그러고 환경 오염을, 그러면 그런 재련소를 지려고 뭐 광산을 짓고 또 재련소를 지려면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이 꽤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가 그 기대를 하는 게 고려 아연에서 니켈 재련소를 짓는 데니까 충분히 그 이 환경 오염 방지를 하면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오고 뭐 이런 여러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 중국하고 걔네들도 디커플링 하려고 그러거든요. 또 화웨이 그 뭐 부사장인가 그 화웨이 사장 딸도 결국 캐나다에서 그 체포가 됐었고 등등, 중국의 부자들이 캐나다에 많이 그 부동산을 사놨다 그러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가 그 미국 이민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항상 캐나다로 많이들 이민을 가서 그 캐나다 서쪽 지방에 우리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쪽에 많이 그 이민을 가듯이 캐나다 서쪽 지기 밴쿠버 뭐 이런 데인 것 같아요. 그 저기 그 미국하고 국경하고도 가까운 쪽 이런 쪽에 많이 그 25만이나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민이 가서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 사이드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40대 남성의 최고 인기라고 뉴시스에서 이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전기차가 아니고 가솔린 엔진인데 전체의 54.8%를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기차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 휘발유 엔진, 가솔린 엔진의 그 어떤 그 주행감이란 것을 맛보는 사람들은 전기차 아직 손에 안 익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주행의 그 맛을 느끼는데, 드라이빙 하는 맛을 느끼는 데는 아직까지는 그 가솔린 엔진 차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 100% 전기차가 되려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좀 오랜 기간 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나쁜 베팅을 구제하고 서방에 지정학적 개방을 주고, 발언주 일레인 데젠스킨인데 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따왔고, 상징적으로 1대1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고산지대까지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가는 이런 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미국은 기회를 보아야 한다고 쓰고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일까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대륙의 신실크로드는 사실상 무역 패권이다. 그 링커 국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다.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해 해상로가 불확실하니 육로를 개척하려 한다. 미국이 기회를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마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로 성향에서 친미 국가로 만들어서 방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중앙아시아 5개 스탄 하는 나라들하고 시안에 초청해서 뭐 회의를 한다는데, 좀 중앙아시아 그 스탄 국가들이 좀 약간 회의적인 입장에 있죠. 중국애들을 현재 좀 고운 눈으로는 보지를 않고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카자흐스탄까지 이미 들어가서 군수 물자 기지 만드는데 합의를 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스탄 국가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가장 큰 나라죠. 그 나라 땅 크기가 음, 그런 나라죠. 우리 고대사하고 뭐 친연성이 있는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중국 대사에게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희망한다. 요게 이제 저자세로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 로이터 유춘식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에서. 자, 이게 뭔가 그 신문에 나면 곤란할 것 같은 거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대만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심히 불만을 제기했을 것이고, 그 옛날 그 사드 배치 때보다도 더더한 경제 보복을
당할 생각을 해라 라고 싱하이밍이가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즘에 아노크라시 배워가지고 이걸 제가 좀 써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토클라시와 데모크라시의 중간의 아노클라시는 내전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또한 아노클라시는 정치력 없는 정부를 뜻하기도 한다. 중국의 약점을 공략해야 하는데 중국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부는 파악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원재료 자원이 제약으로 작동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 한국 경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이다. 자, 이 자원 제약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가서 중국한테 잘해봅시다라고 경제협력에 논의만 해서 중국이 흔쾌히 들고 뭐 협조해 주겠냐 이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을 버려라고 얘기한다 해서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뭐 한미일이 강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또 손을 벌린단 말이에요. 중국에다가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참 그 정치도 해먹기 어려운 거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계속 그 뭐 한 몇 달 전부터 떠들고 있지만은 김정은이가 얘기한 그 용어를 우리도 좀 다른 말로 쓰면 그대로 쓰면 좀 또 기분 나빠할지 아니 김정은이 좋아하겠죠. 고난의 행군을 할 각오를 해야 된다. 한국이 그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암흑과 같은 긴 터널이 아닌 짧은 터널이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일본의 지도자는 컴퓨터 칩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 교류를 환영한다. 유리 가케야마 기자의 AP통신의 그 보도 내용인데요. 장관 이 어떤 이 협의 구성을 위해 가지고 반도체 업체들하고 또 이렇게 그 만나가지고 또 도요다도 그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일본은 현재 라피더스를 만들고 있죠. 이래가지고 그 총리 관저에서 인텔 최고 경영자 마크리오 TSMC 회장 대만 개현경 삼성전자 최고 경영자 등이 참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 삼성전자 개현경 CEO인 것 같아요. 뭐 인텔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고 그 대만의 그 마크리우 TMC 회장이 나이가 드신 분일 텐데 여기 그 사진에는 이분이 그 참 개사장 얼굴을 제가 모르니까 개씨 있어요 우리나라. 저도 그 직장 다닐 때 수출부장으로 같이 그 일본을 그 견학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개씨였어요. 우리나라에 참 특이한 그 이 성씨긴 합니다. 개씨가. 장관 이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장관 한미일 그 칩에 대해서 이 국가적인 그 군사 동맹과 아우러 산업 동맹까지 지금 이렇게 착착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그 G7에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가 직접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발언자 발설을 안 하고 있는데 복수의 소식지가 밝혔다 했는데 자관 이 젤렌스키가 G7에 오게 되는데 그 아라비아 그 사우디 아라비아를 들린 뒤에 미 군용기 편으로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일본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러시아의 그 핵 무력 사용에 대한 이 협박이 세지는 가운데 원폭 피격지인 히로시마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특히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G7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서방은 러시아를 하루빨리 패배시키려는 의도를 이번에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전쟁처럼 3년간이나 질질 끌지 말고 좀 빨리 끝내야 이게 세계 경제가 조금 다시 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19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대충 2일분을 모아가지고 해서 약간 좀 시간이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 있었다면 분명히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